안녕하십니까. 쇼킹 부동산입니다.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된 지 6개월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변했고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인가 오늘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작년 8월 26일 시장이 예상을 깨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렸습니다. 금리 인상 직전까지도 채권 전문가 대다수가 금리를 못 올릴 거라고 봤는데 한국은행이 인상을 단행했죠. 그때는 금리 인상 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습니다. 왜냐면은 경제 성장률이 4%대로 굉장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불안 조짐이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저금리의 장기화로 부채 급등 등의 금융 불균형 우려가 확대됐기 때문에 그 저금리의 명분은 사라지고 부작용만 부각되다 보니까 당연히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예전에 첫 금리 인상을 앞두고 블로그 이웃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르는데 금리 올린다고 바뀔까요? 이렇게 하소연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변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금리는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고요. 금리 인상 직전에 부동산 시장은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 한국 부동산은 상승률 가장 보수적으로 상승을 직기하는 통계 중 하나죠. 그런데 이 당시에 수도권 지역의 매매 가격 변동률이 어땠냐? 경기도 지역은 0.5% 상승률이었어요. 주간 단위로. 인천은 0.4%, 서울은 0.21%였습니다. 멀건색으로 표시된 거 보이시죠? 0.5%면요 폭등세란 이야기예요. 그런데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높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전세 가격 변동세는 어땠을까요? 경기도 지역 0.32, 인천 지역 0.29, 서울 지역 0.16으로요. 전세 가격 급등세가 계속해서 매매 가격 급등세, 수요 증가를 불러왔다는 부분이죠. 수도권 매매 전세 폭등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금리 올린다고 뭐가 달라질까? 회의론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 전문가분들도 야 이거 금리 인상한다고 집값 안 떨어져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 많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 두 차례가 더 올랐습니다. 기준금리가 1.25%가 됐죠.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네 가지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거래량이었습니다. 8월 달에 서울 아파트 거래량 4,000건이었죠. 이 4,000건도요, 원래 과거의 서울 아파트 거래량 비하면 부족한 건데, 이 적은 거래량이 자꾸 신고가로 사줘요. 계속 신고가 찍으면서 사주다 보니까 모두가 호가를 다 같이 올리는 상황이더라. 그런데 그 적은 거래량에서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가 했습니다. 2021년 1월 거래량이 1,080건이에요.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줄어든 거죠. 고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서울만 그러냐? 경기도 지역도 똑같습니다. 금리 첫 올리는 시점에 13,500건이었는데 1월달 거래량 3,468건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000건이면 어떤 뜻일까요? 아무도 안 산다는 얘기예요. 내가 팔고 싶어도 못 산다는 얘기예요. 못 판다는 얘기예요. 내가 생각하는 시세보다 더 낮춰도 굉장히 팔기 힘들다. 그래서 그냥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에 팔아야 되는 상황이 이 아파트 거래량 1,000건이라는 거죠. 가장 큰 이유는요, 치솟은 대출금리입니다. 기준금리는 두 가지의 영향을 줘요.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에 영향을 주는데 이 대출금리는 수요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표된 1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를 봤더니 가계의 1월 평균 주택담보대출금리가 3.85%가 나왔습니다. 2013년 이후의 최고치예요.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 도깨비 방망이로 부르는 일반 신용대출금리는 5.28%, 그리고 전세자금 대출금리는 3.5% 가까이 치솟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다? 수요자들이 겁이 나서 대출을 쉽게 못 꺼내드는 거예요. 사람들 머릿속에서는 2%대 신용대출금리와 전세자금대출금리와 주택담보대출금리를 생각하고 있는데 막상 은행 창구 가니까 4% 가까운 금리를 제시하니까 접근을 못한다는 부분이죠. 지금 부동산 시장 수요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대출금리 상승이에요. 여기서 두 번째 변화가 나타납니다. 바로 매물이 쌓이기 시작한다는 부분이죠. 수도권 아파트 시장은요, 일정 부분의 수요가 있어야 돼요. 왜?
갈아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갈아타는 사람, 겁 없이 그냥 내가 옮겨갈 집을 먼저 사놓고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시적 2주택 같이 세금 문제나 아니면은 대출 규제 때문에 기존 주택을 시점 이내에 처분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굉장히 곤란해진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매물이 어느 정도로 쌓였다? 서울이 8월 달에 그 매물 건수가 3만 건대였거든요. 자, 그런데 현재 5만 건 수준까지 올라갔고요. 경기도 지역도요. 6만 건에서 9만 4천 건까지 올라갔습니다. 전세 역시 기준금리에 따라서 매물이 계속해서 쌓이고 있다는 부분이죠. 자, 그러다 보니 세 번째 변화, 주택시장 하락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수요가 없고 매물이 쌓이니까 당연히 집주인들이 가격을 올리기는커녕 낮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호가 변화 통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시도별 아파트 매매지수, 아까 저희가 금리 인상 직전 거 보여드렸죠. 시입벌 것하고. 자, 그런데 현재 매매 가격 지수 어떨까요? 마이너스로 떨어졌어요. 1월 말부터 서울 지역은 1년 8개월 만에 마이너스 수준,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로 처음으로 하락세로 전환됐다는 거죠.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지역까지 하락했습니다. 경기 지역이요, 금리 인상 직전에 0.5% 폭등세였어요. 그게 마이너스로 전환이 됐다는 거죠. 6개월 만에. 자, 전세 역시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와, 전세도 벌겠죠. 진짜 전세 가격 많이 올랐습니다. 이게 전세 가격 오르고 매매 가격 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집 살려고 외곽 지역까지 실소자들이 패닉 바잉이 나섰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전세 가격 어떻죠? 마이너스로 전환됐죠. 특히 인천 지역은 하락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도 그대로 있고 기준금리도 1.25%밖에 안 되는데 왜 전세 가격이 떨어질까? 전세 대출 금리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고가 전세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사람들이 2억, 3억, 4억, 5억 이렇게 전세 대출을 받아가지고 최대한 주거 만족도를 높이는 게 목적이었는데 지금 그게 막혀버렸잖아요. 4% 전세자금 대출 금리 주고 5억 빌릴 강큰 사람 별로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전세 가격도 거품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자, 네 번째 변화는 급매 속출입니다. 부동산 가격 하락은요, 모든 매물 하락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급매가 만들어냅니다. 급매 중심의 가격 하락세가 나타나요. 서울뿐만 아니라 경기, 인천 지역까지 급매 중심으로 가격이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자, 그런데 이 급급매들, 초급매들 다 언제 소진이 됐다? 2월 중순쯤에 상당 부분이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요, 현재 호가는 아마 고점 대비해서 한 5%에서 10% 정도 하락한 수준에서 유지가 되고 있고 대부분 5% 전후 하락한 부분이에요. 자, 금리 인상 6개월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부동산 시장 참여자가 이제 느낀 겁니다. 금리 인상 전에는 부동산은 절대 안 떨어지는 거, 집값은 항상 오르는 법은 통화량이 늘어나는 만큼 주택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사는 게 이득이다. 그래서 영끌 투자자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 하락에 대한 공포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고 새로 들어올 사람도 하락에 대한 공포 때문에 접근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공포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수요자 말고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굳건한 매도자들도 생각을 바꾸게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세 번의 금리 변화로 부동산 시장이 바뀐 것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올해 세 번의 금리 인상이 더 남아 있습니다. 지금 1.25%인데 여기서 세 차례 올리게 되면 2%가 되겠죠. 자, 여러분들 2%대의 기준금리 언제였든지 기억도 안 나시죠? 2014년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세 차례 더 올리게 되면 또 다른 변화가 시작돼요. 바로 다른 하락 요인이 추가가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왜 금매가 많이 나오고 거래량이 줄어들었는지 말씀드렸죠.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수요 감소다. 자, 그런데 여기서 예금금리가 빠르게 올라가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공급층 매도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거고 이 부동산 시장에는 공급의 증가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부동산에 가시면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야, 진짜 집값 내리는 신용만 했다. 급매가 존재하는 단지가 아니면요, 집값은 그대로라는 생각만 들 겁니다. 자, 그 이유는 간단해요. 부동산 시장은 수요 급감만으로 하락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왜? 공급 증가가 비로소 집값 하락을 이끄는데 현재 기준금리, 예금금리가 매도자한테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매수자의 접근만 제한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 자산이 많은 사람 입장에서도 자산 시장을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봐야 된다는 거죠. 딱 8개월만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3월 됐죠. 자, 11월 정도 되면요, 진짜 하락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쏟아질 겁니다. 에이, 안 떨어질 것 같은데 6개월 전에도 그랬어요. 야, 금리 올린다고 집값 떨어져? 안 떨어질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막상 기준금리 3차례 올리니까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변화가 나타났죠. 여기서 3차례 더 올리게 될 경우에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하락폭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자, 부동산 시장이 내년부터 하락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돈이 많이 필요해요. 두 번째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막상 하락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워요. 그럴 때 그 용기는 어떻게 만든다? 쇼킹 부동산은 아파트 교과서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과거를 알면 용기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은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꾼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